소홀하담을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복되고 길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옛날 옛적 조선 영조대의 경상도 진주 남문장터에는 활기찬 저작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장터의 가장 구석진 허름한 초가에는 늘 뽀얗게 끓어오르는 곰탕 국밥집이 있었지요. 고된 삶을 사는 장꾼들이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의 시름을 달랬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최복신 마님이라는 25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젖먹이 아들을 안고 시작한 악착 같은 장돌뱅이의 삶이었지요. 장터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과부는 진짜 악착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인은 아닐 것이라고 말이지요. 복신마님은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습니다.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장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 최만복 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들에게 속삭였지요. 만보가, 너는 절대 국밥 끓이지 말 거라. 내 아비가 남긴 빚더미 대신 글이나 끓여라. 너는 반드시 과거를 보아 이 어미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복신마님의 악착 같은 삶은 오로지 아들의 출세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으니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뜨거운 국밥을 끓여냈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한 장터 과부였던 최복신마님의 뼛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다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상북도 안동, 궁중의 약주를 진상하던 양조 명문가 출신이었지요. 아버지 최준익 영감은 당대 최고의 주선이었고 복신마님은 어릴 적부터 술 빚는 비법을 귀로 듣고 눈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빚을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복심아, 술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러나 그녀의 친정은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신마님은 그 화를 피해 상민에게 시집을 왔지요. 그녀의 혼수에는 누룩 항아리와 아버지의 비법책만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녀는 술 빚는 대신 가장 안전한 장사, 바로 국밥을 선택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아들을 양반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술 빚는 비법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국밥에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 그 깊은 맛은 그녀의 장인 기질과 뚝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닌 아들의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복신마님에게 아들 최만복 도령은 희망이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장사 덕분에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으나 장가간 뒤에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백단의 사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복신마님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이난실 애기씨가 며느리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곱고 단정하여 완벽한 휴부처럼 보였으나 속내는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녀의 인생 최우선은 오직 돈과 집 그리고 문서뿐이었습니다. 난실 애기씨가 진주까지 시집을 온 이유는 복신마님, 집 장독에 은자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만복 도령은 그녀에게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복신마님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진주 남문장터 장복내 주모는 넉살 좋고 정보력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신마님의 숨겨진 술 빚는 솜씨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것은 대박이다라고 외치는 핵심 조력자였지요. 또 다른 조력자인 남춘보 하인은 훗날 복신마님의 술을 맛보고 이를 궁궐에 진상하는 길을 열어주는 인생 역전의 트리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복신마님은 이 평범한 인연들 속에서 인생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신마님은 1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침내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0이었지요. 이제 내 인생도 좀 풀리려나 보다 생각할 무렵 수원에서 혼처가 들어와 이난실 애기씨가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석 달 동안 새벽 새수물부터 따뜻한 밥상까지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복신마님이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복신마님은 난실 애기씨의 정성 어린 수발에 마음이 녹아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석 달이 지나자 난실 애기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복심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살림은 제가 맡겠습니다. 곳간 열쇠와 집문서도 제가 챙기면 더 알뜰히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고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복심마님은 며느리의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평생을 지녀왔던 열쇠와 문서를 순순히 넘겨주었습니다. 난실 애기 씨는 복심마님 몰래 희미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심마님은 그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고 이것이 자신의 불행의 시작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곳간 열쇠와 집문서가 며느리 난실 애기 씨의 손으로 넘어간 뒤 그녀는 본색을 슬금슬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심마님의 밥상은 흰쌀밥에서 찬밥과 쉬어터진 깍두기로 바뀌었고 아들 부부는 기름진 반찬을 먹었습니다. 난실 애기 씨는 어머님, 노인네는 이렇게 드셔야 속이 편안하시다고 의원이 그랬어요라며 지극히 논리적인 구박을 했습니다. 복심마님은 반박할 수 없었지요. 따뜻한 아랫목은 아들 부부의 차지가 되었고 복심마님은 외풍이 직통으로 드는 문간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문간방이 시원하여 장수에 좋다는 교묘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네 언제까지 이 집에 둘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인데. 만복 도령은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는 알칸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심마님은 문간방 구석에서 쏟아지는 찬 서러움의 말없이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를 문간방으로 내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난실. 애기 씨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복심마님 앞에 차갑게 섰습니다. 난실 애기 씨는 망설임 없이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집문서는 이미 제 이름이고 어머님은 이 집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복 도령은 안방 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도 고개만 숙일 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복심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아들의 나약한 뒷모습에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문간방 구석에서 울다 지쳐 아버지의 비법책, 누룩, 항아리, 술 거르는 배보자기가 든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새벽 복심마님은 며느리의 잔인한 타박 속의 옷 2벌과 양조 보따리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진주성 밖 가난한 운막 마을이었습니다. 장터 장복내 주모가 허름한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운막을 청소하고 아궁이를 만든 복심마님은 10여 년 만에 비법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복심이가 이제 진짜로 술 한번 빚어보겠습니다. 내가 잃은 모든 것을 이 술로 되찾아 보일 것입니다. 쫓겨난 이 날이 그녀의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막방에서 새롭게 시작된 복심마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분노와 강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겪었던 수모는 그녀에게 채찍이 되어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복심마님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양조 비법에 따라 누룩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빚는 그녀의 손길은 국밥을 끓일 때와 달리 마치 신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듯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인동초와 감초 등을 캐오는 등 장돌뱅이의 근성을 양조 장인의 끈기로 바꾸었습니다. 술을 빚는 과정은 고독하고 험난했습니다. 복심마님은 작은 아궁이 앞에서 밤을 새웠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첫 술을 걸러내는 날 맑은 호박빛술이 흘러나왔고 그 향기는 매혹적이었습니다. 복심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아버지의 술이구나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복심마님은 자신이 빚은 술 한 동이를 들고 장복내 주모를 찾아갔습니다. 장 주모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을 넘긴 장 주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놀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술이 아니고 약이요. 아줌마, 당신의 이 술은 대박입니다. 복심마님은 장 주모의 반응을 보며 쫓겨난 서름이
이젠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움막을 양조장으로 아버지의 비법책을 무기로 삼아 며느리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심마님은 해질녘 조용히 옛 기와집 문 앞에 섰습니다. 10여 년 만에 찾은 집은 폐허에 가까웠고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당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난실 애기씨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곱고 단정한 애기씨가 아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눈앞에 선 시어머니를 보고 충격에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복심마님은 이제 초랑과부가 아니라 당당한 기품이 흐르는 양조 대가였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탐욕이 결국 이 집안을 이리 만들었습니다. 복심마님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꾸짖는 대신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와 약재 보따리를 꺼내 난실 애기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쌀을 사고 약을 지어라. 만복이 잘 돌보거라. 난실 애기씨가 오열하자 복심마님은 자신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복수가 아닌 정신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복심마님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고맙다, 난실아. 복심마님의 말에 난실 애기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복심마님은 자신의 자유로움과 평화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문간방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다. 하지만 내가 나를 쫓아냈기에 나는 아버지의 비법을 꺼낼 용기를 얻었다. 나는 움막에서 내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산다. 그러니 진심으로 고맙다, 며느리야. 이 말은 난실 애기씨에게 가장 깊은 정신적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굴욕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축복을 안겨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난실 애기씨는 자신의 탐욕적인 삶이 얼마나 더 섭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심마님은 아들 만복 도령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단호해졌습니다. 이 은자와 약재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라.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와 만복이의 남은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복심마님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양조장 기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이 날이 자신의 진정한 독립이 시작된 날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들 만복 도령에게도 스스로 일어서라는 엄격한 가르침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복심마님이 떠난 후 난실 애기씨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자, 주머니와 약재 보따리를 끌어안고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돈과 집에 연연하지 않고 은자로 쌀과 약을 지어 병든 남편 만복 도령을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참회하듯이 묵묵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 도령은 어머니의 고맙다, 며느리야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크고 넓은 마음이 자신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며 비로소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복심마님의 양조장은 궁궐에 진상할 귀한 술을 빚으며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녀의 술은 이제 조선의 명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장복내 주모는 복심마님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오.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날이 당신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으니 라고 감격했습니다. 복심마님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로써 복심마님과 난실 애기씨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틀을 벗어나 인생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혹은 복수와 구원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복심마님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심마님은 궁궐 진상날이 가까워지자 술맛의 미세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법책 마지막 장에 적힌 가장 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술을 약으로 만드는 비법으로
비법의 핵심은 백두산 천지의 맑은 기운을 받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신마님은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마침내 진주성 깊은 산골짜기에 백두산 천지의 기운이 스며든 약수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수는 오직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뜬 밤, 복신마님은 장주모와 남춘보하인의 도움을 받아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약수터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었고 복신마님은 정성껏 약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물이 술을 빚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양조장으로 돌아온 복신마님은 밤새도록 궁중 약주를 빚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장인의 기교와 함께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서러움과 끈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술을 빚는 동안 그녀는 난실 애기 씨에 대한 감사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난실 애기 씨의 악행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평생 국밥집 과부로 살면서 이 가문의 비밀을 영원히 꺼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만병을 치유할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은 약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복신마님은 이 술을 통해 억울하게 몰락했던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되찾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궁중 약주를 빚어낸 복신마님은 이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들 출세만을 바라보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낸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내적 성장의 핵심은 용서와 감사였습니다. 복신마님은 며느리 난실 애기 씨를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술맛은 곧 그녀의 맑고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빚더미, 아들의 나약함, 며느리의 배신 등 모든 쓰디쓴 시련이 아버지의 비법을 꺼낼 용기를 준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고난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신마님은 양조장 일꾼 과부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며 자립과 당당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양조장은 여성들의 자립과 연대를 상징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아들 만복 도령과 난실 애기 씨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난실 애기 씨에게 베푸는 자와 약재는 동정이 아닌 탐욕의 결과를 직면하고 자력으로 일어서라는 엄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궁궐 진상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녀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궁궐 진상은 성공의 활용점정일 뿐 그녀의 인생 의미를 결정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최고가 되었고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복신마님의 궁중 약주가 한양으로 진상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춘보하인이 술을 인수하러 온 그날 아침, 양조장 문 앞에 만복 도령과 난실 애기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복 도령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난실 애기 씨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목숨은 건진 상태였습니다. 난실 애기 씨는 지난번 받은 은자로 다시 국밥 장사를 시작하며 시어머니가 주었던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신마님 앞에 무릎 꿇고 울먹이며 만복 서방에게 귀한 약주를 아주 조금만 팔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를 염치불구하고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복신마님은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궁궐 진상용 술에 손을 대는 것은 명예와 성공을 미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신마님은 흔들림 없이 아들 만복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가 내가 살아남아 내 어미의 고맙다는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서는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 약주를 주겠다. 만복 도령은 어머니 발 아래 엎드려 잘못을 빌고 반드시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신마님은 결심하고 궁궐 진상용으로 봉인해 두었던 술병 중 2개를 조심스럽게 풀어 난실 애기 씨에게 건넸습니다. 복신마님은 술이 모자라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용서와 베풀매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복신마님은 궁궐 진상용 약주 2병을 아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남춘보 하인이 술 부족을 염려했지만 복신마님은 술은 마음으로 빚는 것이라며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최종 대결은 자신의 탐욕과의 싸움이었고 아들을 살리는 선택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술로 진상을 올리자 복심 마님의 약주는 궁궐에서 온 백성을 보살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술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에게 정오품 참봉 칭호를 내리셨고 복신마님은 마침내 몰락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되찾고 스스로 양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복신마님의 약주를 마신 만복 도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총명했던 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 난실 애기씨와 함께 국밥 장사를 계속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난실 애기씨 역시 시어머니께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는 진정한 휴부로 변했습니다. 몇 년 후 복신마님은 진주에서 가장 번창한 양조장 대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치유되고 자립한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찾아와 큰절을 올렸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돈이나 술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복신마님은 아들 부부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최종 대결은 사랑과 용서로 비극을 희극으로 바꾼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복신마님은 궁중 약주 진상 성공과 참봉, 칭호 수여를 통해 그녀의 숨겨진 양반 가문의 정체와 양조 장인의 피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진주관하에 상소를 올려 억울하게 몰락했던 아버지 최준익 영감의 명예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임금님의 칭찬을 받은 명주였기에 그녀의 청은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며 가문과 명예가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복신마님은 진정한 양반 가문의 계승자이자 조선 최고의 주선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복신마님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장복래 주모는 그녀의 고난이 오히려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신마님은 일꾼 과부들을 모아 성공의 기쁨을 나누며 저의 성공은 여러분의 끈기와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양조장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자수성가의 표본이자 용서와 베풀매 화신으로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사랑의 힘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복신마님의 가문 복원 소식에 만복 도령은 어머니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더욱 성실하게 국밥집을 개척했습니다. 난실 애기씨는 복신마님을 찾아가 큰절을 올리며 저희 탐욕이 어머님께는 하늘이 내린 사다리가 되었으니 어머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복신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너의 죄는 이미 내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씻어냈다며 용서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난실 애기씨의 탐욕이라는 씨앗이 복신마님의 지혜와 용서를 통해 가문의 번영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복신마님은 아들 부부에게 금전적 도움 대신 가끔 국밥집을 찾아가 국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국밥은 이제 그녀에게 현재의 평화를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조장 이름을 복심당이라 짓고 사람들에게 술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과하게 마시면 독이 된다는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복신마님의 이야기는 고난과 시련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숨겨진 길일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복신마님의 삶은 며느리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그 시련을 딛고 조선 최고의 주선이 된 파란만장한 야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남깁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난실 애기씨에게 쫓겨난 고난이 없었다면 복신마님은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영원히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그녀에게 인생을 건 도전을 할 절대적인 동기를 주었고 그 결과 잃었던 것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고맙다, 며느리야 라는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주도권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심마님은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복수심 대신 용서와 베풀음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굳건한 의지와 높은 인품으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복심마님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국밥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 아들 부부에게 복심당 양조장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난실 애기 씨는 덕망 있는 안주인이 되었고 만복 도령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은 파멸을 부르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선 자에게 큰 복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을 남깁니다. 복심마님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했습니다.